안녕하세요. 저는 한수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67살이 되었네요. 35년 동안 은행에서 근무하며 지점장까지 올랐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를 여행하는 노마드 시니어가 되었어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나이대의 많은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은행원으로 일하던 시절에도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세계 여행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지도책을 보며 상상의 여행을 떠나곤 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적인 은행 취직, 결혼, 아이들 양육, 집 마련. 보통의 한국인처럼 정해진 경로를 따라 살아왔어요.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집을 나서고 저녁 9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 수십 년 계속되었죠. 제가 50대 초반이 되었을 때 문득 이대로 살다가 죽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퇴직 후 생활을 치밀하게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59세 11개월에 퇴직하겠다고 결심했어요. 동료들은 60세까지 일하고 퇴직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단 한 달이라도 더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노인 고객들을 봐왔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박씨 할아버지였습니다. 80세가 넘으신 분이셨는데 항상 통장을 들고 오셔서 잔고를 확인하셨어요. 어느 날 제가 물었죠. 할아버지, 지금까지 모으신 돈으로 무엇을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힘없이 웃으시며 이제 와서 어디 갈 힘도 없고 쓸 데도 없네. 자식들 주고 갈란다 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퇴직 3년 전부터는 퇴직 후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엑셀로 직접 작성했습니다. 퇴직금이 2억 8천만 원 정도였고 60세부터 받게 될 국민연금은 월 155만 원, 개인연금은 월 75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제 가장 큰 자산이었던 강남 32평 아파트의 시세는 12억 원 정도였죠.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독립했어요. 큰아들은 30 즈음에 미국으로 건너가 지금은 40살이 되었고 작은 딸은 대학원을 캐나다에서 다니다가 그곳에서 취업하여 정착했어요. 지금은 37살이 되었네요. 두 아이 모두 외국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부부가 한국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크게 없었어요. 퇴직하고 1년 정도 지난 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남에 있는 32평 아파트를 파는 것이었어요. 주변에서는 모두 반대했습니다. 미쳤냐, 그 좋은 집을 팔아? 요즘 같은 때 부동산을 팔면 나중에 다시 못 산다 그렇게 떠돌아다냐. 나중에 어디서 살 건데? 친구들, 친척들, 심지어 은행 동료들까지 모두 저를 말렸어요. 하지만 제 아내는 달랐어요. 우리는 30년 넘게 함께 살아오면서 서로의 꿈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저처럼 여행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아내는 제가 퇴직하기 1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아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당신 내가 못 이룬 꿈 대신 이루고 와. 우리가 함께 가기로 했던 곳들 꼭 다 가봐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1년 동안 저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집 안의 모든 것이 아내를 떠올리게 했죠. 어느 날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과감히 아파트를 매각했습니다. 12억 원에 팔았고 그중 3억 원은 자녀들에게 각각 1억 5천만 원씩 증여했어요. 나머지는 장기 여행 자금과 노후 대비금으로 분배했습니다. 집을 판 후 경기도 고양시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월세는 55만 원이었죠. 은행 지점장으로 살던 때와는 너무나 다른 환경이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35년간 모아온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제 삶을 짓누르는 짐이었다는 것을요. 책장 가득한 책들, 옷장 가득한 정장들, 각종 기념품과 수집품들. 한두 번 쓰고 서랍 속에 넣어둔 물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소유물을 80% 정도 줄이고 정말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지금은 캐리어 2개로 살 수 있어요.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한 번도 읽지 않은 책,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것들을 갖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2017년 초겨울 드디어 첫 번째 장기 여행을 떠났어요. 퇴직 후 첫 여행지로 유럽을 선택했습니다.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거든요. 100일 동안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11개국을 여행했어요.
20대 배낭 여행객처럼 빡빡한 일정으로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한 도시에 최소 일주일은 머물렀어요. 호텔이 아닌 현지인 집 에어비앤비로 머물며 진짜 현지 생활을 체험했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퇴직 교사 부부의 집에서 2주일 머물렀어요. 그들과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저녁에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제 서툰 영어와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대화했지만 그 어떤 호텔 경험보다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알려준 현지인 식당은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숨은 보석 같은 곳이었어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는 미켈란젤로 광장에 매일 아침 올라갔어요.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평소 커피를 즐기지 않았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에스프레소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오후에는 우피치 미술관이나 두오모 성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일정에 쫓기지 않고 한 작품 앞에서 1시간도 머물 수 있었어요. 젊었을 때 여행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작은 아파트에서는 한 달을 머물렀어요. 아침마다 근처 빵집에서 각 구운 바게트를 사다가 창가에 앉아 세느강을 바라보며 아침을 먹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의 거리 음악가와 친해져서 그의 공연을 듣기 위해 매주 토요일 같은 장소를 찾았어요. 그는 인생의 절반을 음악가로 나머지 절반을 회계사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70살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열정적으로 기타를 치는 그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행 중에 블로그 60대의 버킷리스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제 여행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도 퇴직하면 여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돈은 얼마나 있어야 그렇게 여행할 수 있나요?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등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블로그에는 제 일상을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숙소 예약부터 현지 교통, 식당 정보, 의료시설 이용법까지 시니어 여행자의 눈높이에서 모든 정보를 공유했어요. 젊은 배낭 여행객들의 정보와는 다른 우리 세대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보였죠. 특히 약국 이용법이나 현지 병원 방문 경험 같은 글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어요. 유럽 여행이 끝나고 한국에 잠시 돌아왔을 때 제 건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은행 근무 시절에는 스트레스로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어요. 공복 혈당이 180mg/dl였고 혈압은 150대 95mm 수은주였죠. 그런데 유럽에서 100일 동안 매일 걸으며 지내다 보니 건강 상태가 놀랍게 개선되었어요. 검진 결과 공복 혈당이 130mg/dl로 내려갔고 혈압도 130대 85mm 수은주로 안정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감소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셨어요. 여행 중에는 하루 평균 15,000보 이상 걸었거든요. 또한 식습관도 바뀌었어요. 현지 식재료로 직접 요리해 먹는 경우가 많았고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죠. 물론 현지 음식도 즐겼지만 과식은 피했어요. 당뇨약 용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혈압약도 더 낮은 용량으로 바꿨습니다. 건강관리는 철저히 했어요. 6개월마다 한국에 돌아와 종합검진을 받았고 필요한 약은 넉넉히 처방받아 갔습니다. 해외에서도 응급상황에 대비해 국제의료보험에 가입했어요. 월 30만 원 정도의 의료보험과 약값이 들었지만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여행은 동남아시아를 선택했습니다.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을 6개월 동안 여행했어요. 유럽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물가가 저렴해서 더 여유롭게 지낼 수 있었어요. 태국 치앙마이에서는 한 달에 70만 원 정도로 아주 좋은 콘도를 렌트할 수 있었어요. 방 2개에 주방, 수영장까지 있는 콘도였죠. 치앙마이에서는 현지 요리 학교에 등록해 태국 요리를 배웠어요. 일주일에 2번 3시간씩 수업을 들었죠. 팟타이, 그린커리, 똠양꿍 등 태국 대표 요리를 마스터했어요. 선생님은 60대 태국 여성이셨는데 영어를 잘 하시지 못했지만 요리로 소통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그렇게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특별한 인연이 생겼어요. 치앙마이에서 만난 또 다른 특별한 인연은 60대 일본인 부부였어요. 그들도 저처럼 은퇴 후 세계 여행 중이었죠. 타케시 씨와 미도리 씨는 30년 동안 도쿄에서 서점을 운영하다 은퇴한 부부였어요. 우리는 게스트하우스 아침 식사 시간에 우연히 만났는데 서로의 이야기가 너무 비슷해서 금방 친해졌어요. 그들과 함께 3개월 동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여행했습니다.
타케시 씨 부부와 함께한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 중 하나였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졌지만 우리는 비슷한 세대의 경험과 가치관을 공유했어요. 밤에는 맥주를 마시며 각자의 나라에서의 삶, 자녀들 이야기, 노후에 대한 생각을 나눴어요. 그들도 저처럼 집을 팔고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했다고 하더군요. 지금도 우리는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베트남 호이안에서는 또 다른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현지 가족과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들과 정말 깊은 유대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응우엔 가족은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어요.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두 자녀가 있었죠. 그들의 집에서 2주일 머물면서 베트남 가정의 일상을 경험했어요. 매일 아침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왔고 그날의 식사를 함께 준비했어요. 할머니는 제게 베트남 요리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 대가로 한국 요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드렸죠.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만들어 드렸는데 특히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음식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죠. 응우엔 가족의 막내딸 마이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영어 선생님이 되어 주었고 마이는 제게 베트남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이렇게 서로 도우며 특별한 인연을 맺었죠. 지금도 명절 때마다 영상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 주었고 저 또한 그들을 제 가족처럼 느끼게 되었어요. 은행에서 30년 일하며 만난 인연보다 여행 1년 동안 만난 인연이 더 깊다는 말이 실감났어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어쩔 수 없이 경쟁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지만 여행 중에 만난 인연은 순수했어요. 서로에게 바라는 것 없이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관계였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었어요. 특히 아프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면 가족이 그리웠죠. 하지만 의외로 자녀들과는 더 자주 소통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자녀들은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혼자 그렇게 떠돌아다니시면 어떡해요? 건강은요? 혹시 아프시면 누가 돌봐드려요? 특히 아들은 제가 강남 아파트를 판 것에 대해 많이 반대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의 생각도 바뀌었어요. 매주 화상통화를 하면서 제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블로그를 통해 제 일상을 공유했어요. 어느 날 딸이 말했어요. 아빠 회사 다니실 때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세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명절에는 한국에 돌아오는 대신 자녀가 사는 나라로 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미국에 있는 아들 집에서 설날을 보내고 캐나다에 있는 딸 집에서 추석을 보내는 식으로요. 자녀들이 한국에 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자녀들이 정착한 나라의 문화와 환경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블로그가 점점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월 방문자가 3만 명까지 늘어났고 광고 수익도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발생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취미로 시작했는데 의외의 수입원이 된 거죠. 또한 시니어 여행 상담과 컨설팅 부업도 시작했어요.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 도움을 드리는 일이었죠. 월 평균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어요. 일을 위해 여행하는 게 아니라 여행하며 자연스럽게 일이 생겼어요. 이것이 제 모토가 되었어요. 은행에서 일할 때는 스트레스가 많았지만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수입을 올릴 수 있어 행복해요. 가끔은 현지 한인 게스트하우스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주는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제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는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 꽤 유명해졌답니다. 여행하면서 또 다른 변화는 SNS를 통해 만난 비슷한 상황의 한국인 시니어들과의 커뮤니티였어요. 처음에는 블로그를 통해 몇 분을 알게 되었는데 점점 네트워크가 넓어져서 지금은 20명 정도의 시니어 노마드 그룹이 형성되었어요. 우리는 분기별로 세계 각지에서 모임을 가져요.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번갈아 가며 만남의 장소를 정해요. 이 모임은 단순한 친목을 넘어서 서로를 돕는 안전망이 되었어요. 한 번은 베트남에서 갑자기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하노이에 살고 계신 우리 모임의 김 선생님 부부가 병원까지 찾아와 통역도 해주시고 간병도 해주셨어요.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혼자 여행하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죠. 은퇴 후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들에게 우리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어요. 우리 모임의 단톡방은 24시간 활발해요. 각자 다른 나라에 있지만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의 여행 정보를 나누고 때로는 깊은 고민도 털어놓아요.
한국에 있었다면 아마 이런 인연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제 계획은 75세까지는 적극적으로 여행하고 그 이후에는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에요. 아직 가보지 못한 남미와 아프리카 대륙이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 페루 마추픽추,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는 꼭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이동하는 생활을 유지할 생각이에요.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현재 아파트 매각 후 남은 자금 7억 원, 퇴직금 2억 8천만 원, 기타 저축 1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어요. 연 4%의 수익률을 가정하면 약 4,300만 원의 수입이 생기고 여기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월 230만 원을 더하면 연간 7,060만 원의 수입이 되죠. 현재 연간 지출은 약 3,500만 원 정도예요. 월세 55만 원, 식비 80만 원, 의료보험 및 약가 30만 원, 기타 비용을 합치면 월 250만 원 정도 들어요. 물론 앞으로 의료비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에 더 많은 비용이 들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부족해지면 여행 스타일을 조정하면 돼요. 동남아에서는 월 15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실제로 태국 치앙마이나 베트남 다낭 같은 도시는 월 150만 원으로도 꽤 여유 있게 살 수 있어요. 숙소 50만 원, 식비 60만 원, 교통비 10만 원, 의료비 20만 원 정도면 충분하죠. 제 여행의 또 다른 장점은 계절을 따라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한국의 겨울이 시작될 때면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따뜻한 나라로 가고 여름이 너무 더워지면 스페인 북부나 포르투갈 같은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요. 덕분에 항상 쾌적한 날씨 속에서 지낼 수 있어요. 사계절 옷을 다 준비할 필요도 없고 난방비나 냉방비 걱정도 적어요. 처음 여행을 계획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것 중 하나가 언어 문제였어요.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외에서 살겠어요? 사실 저도 영어를 잘하지 못해요. 대학 시절에 배운 영어는 거의 다 잊어버렸고 은행에서도 국내 지점에서만 근무해서 영어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의 번역 앱이 정말 좋아요. 저는 파파고와 구글 번역기를 주로 사용해요. 간단한 대화는 손짓 발짓으로 복잡한 내용은 번역기의 도움을 받으면 의외로 불편함이 없어요. 물론 영어를 배우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여행 중에 만난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이 늘었고 지금은 간단한 일상 대화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67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에요.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식습관도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에서는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술자리가 잦았고 밤늦게 고칼로리 음식을 자주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체중이 90kg까지 늘었고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죠. 하지만 여행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습관을 갖게 되었어요. 현지 시장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사서 직접 요리해 먹는 일이 많아졌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도 지키게 되었어요. 여행 중에는 술도 거의 마시지 않게 되었어요. 가끔 현지 와인이나 맥주를 맛보는 정도죠. 그러다 보니 체중이 70kg으로 줄었고 혈당과 혈압도 안정되었어요. 당뇨약 용량이 절반으로 줄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죠.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하고 물으시길래 세계 여행입니다 라고 답했어요. 여행하면서 만난 많은 외국인 시니어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해요. 특히 북유럽 출신 노인들은 은퇴 후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남유럽 국가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들도 저처럼 본국에 집을 팔거나 임대하고 날씨가 좋고 물가가 저렴한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이런 현상을 시니어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부르더군요. 가끔 한국 친구들로부터 그래도 나이가 드니 한국에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받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언어나 문화의 차이는 있지만 오히려 해외에서는 노인을 더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문화가 많아요. 한국의 경쟁적인 분위기와 노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여행을 통해 제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한국에서는 은퇴 후에도 주변의 시선이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어요. 손주 봐주기, 노인정 다니기, 동창회 참석하기 등 묵시적으로 따라야 할 노인의 삶이 정해져 있었죠. 하지만 여행 중에는 오로지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날의 일정, 만날 사람, 먹을 음식 모든 것을 제가 결정해요. 또한 여행을 통해 새로운 취미도 발견했어요. 사진 찍기에 관심이 생겨서 미러리스 카메라를 구입했어요.
처음에는 자동 모드로만 찍다가 점점 배워서 지금은 수동 설정으로도 꽤 괜찮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어요. 블로그에 올리는 사진들이 좋다는 평가를 받을 때면 정말 뿌듯해요. 60대에 새로운 취미를 가지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스케치도 시작했어요. 프랑스 파리의 작은 미술 수업에 참여했다가 취미가 되었죠. 여행지의 풍경이나 건물을 간단히 스케치하는 것만으로도 그 장소의 기억이 더 오래 남더라고요. 사진보다 더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작은 스케치북을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녀요. 여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외롭지 않으세요? 예요. 솔직히 말하면 외로울 때도 있어요. 특히 아내가 생각나는 순간들이 있죠. 아내와 함께 여행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내는 저와 함께 여행하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서요. 새로운 장소를 발견할 때마다 아내와 대화하는 것 같아요. 여보, 여기 봐. 정말 아름답지? 하고 말이죠. 게다가 여행 중에는 의외로 혼자 있는 시간이 적어요. 게스트하우스, 현지 투어, 언어 교환 모임 등을 통해 항상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요. 오히려 한국에서 아파트에 혼자 살 때보다 더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시간대가 다른 자녀들과도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고요. 제 여행 경험을 통해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한국에서 집을 지키며 살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물론 모든 분들이 집을 팔고 여행을 떠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각자의 상황과 선호도가 다르니까요. 다만 은퇴 후에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나이가 들어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산 유동화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어요. 아파트를 팔아 유동성을 확보하세요. 한국인들은 부동산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집은 중요하지만 그 집에 묶여서 정작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면 그건 행복한 노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경우는 아파트를 팔아 얻은 자금으로 더 풍요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또한 미리 계획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50대부터 준비하면 60대는 걱정 없어요. 저는 50대 초반부터 퇴직 후 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했어요. 재정 계획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취미활동, 인간관계 등 모든 측면을 고려했죠. 그래서 실제로 퇴직했을 때 큰 혼란 없이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항상 이런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가장 큰 실수는 도전하지 않는 것, 가장 큰 위험은 안전만 추구하는 것. 67살의 나이에도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걷기에 도전할 계획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돈이 부족하다고 영어를 못한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 시작할 건가요? 이제 여행 3년 차가 되었네요. 돌아보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외형적으로는 체중이 줄고 건강해졌으며 머리카락은 더 하얘졌지만 표정은 더 밝아졌어요. 내면적으로는 더 많이 변했어요. 물질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었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보게 될 새로운 풍경과 만나게 될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설레요. 여행을 하면서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사회가 정한 나이에 맞는 행동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면 훨씬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67살에 시작한 제 버킷리스트가 아직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예요. 마지막으로 행복은 소유가 아닌 경험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은행 지점장으로 일할 때는 명품 시계, 고급 자동차, 강남 아파트 같은 것들이 성공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도 더 행복해요. 마추픽추 새벽 산책, 베니스 곤돌라 타기, 사하라 사막 일출 구경. 이런 경험들이 제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저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해요. 오늘 당장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중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저처럼요.